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이 10월 30일. 이제 10월이 하루 남았네요.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밤, 마지막 날. 이용신 노래가 또 생각나죠. 그건 내일 얘기하고 오늘은 정치권의 가장 큰 이벤트가 한동훈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이 아닐까 싶어요. 잠시 후 10시인가요? 10시 반인가요? 뭐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할까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확전이냐 자제냐 이게 아, 결정될 것 같아요. 아하. 지난번에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상당히 뭐 선전포고 비슷하게 예. 자기가 이제 수십 명을 설득해서 김건희 특검법 막았는데 이제 상황 통제하기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 발언은 뭐 우리 의원들이 야당 입장에 동조한다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죠. 이렇게까지 한 거니까 전면전 전야죠 지금. 이제 음흠. 그런 상황에서 그 뒤에 발언의 수위를 보면 조금 톤다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아, 느낌에는 아하.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그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면전이냐 확전 자제냐 이런 거 할 때 예, 보면 예, 보복도 하고 의사는 분명히 보이지만 예, 극도로 하여튼 조심하면서 예. 전면전은 피하려고 하는 양측이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지난 주말에 공격을 했는데 이란 공격은 했는데 석유 시설 뭐 이런 건 때리지 않았어요. 석유 시설이나 핵 시설은 안 때리고 핵시설 안 군사 시설이고 때렸어요. 그것도 뭐 어쨌든 조금 알리고 사전에 조금 때렸대요. 알렸다. 예. 그 전에 뭐 이란이 이스라엘 그 미사일 공격할 때도 비슷한 그 음흠. 미리 좀 알린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둘 다 전면전은 확전은 조금 그 자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측도 네. 지금 뭐 여당 내 중진들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뭐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입장을 좀 다 냈고.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공세가 또 강해지는데 당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거고 그동안 입장을 충분히 밝혀왔기 때문에 더 뭐 대통령 측을 밀어붙이는 그런 쪽은 아니지 않느냐 조심스럽지만. 확전이냐 자제냐가 오늘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일단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자제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측. 예. 그 며칠 동안 나온 그 발언을 보면 아하. 그렇게는 느껴집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제한다는 건 그럼 뭐예요? 특별감찰과 뭐 그 임명 추진 안 하겠다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 대통령께 충분히 이미 다 그 말씀을 다 드렸다. 지켜보고 있겠다. 그 정도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뭐 친윤계 입에서도 예. 대통령에게 좀 시간을 줘라. 너무 압박하지 말고. 어허. 어차피 11월 10일 전후면 임기 절반 넘어가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냐. 그 정도는 기다려 주는 게 맞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도 이제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오고 지금 뭐 러시아의 북한군도 파견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국내 문제로 더 이상 뭐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 일단 참아라. 조금 기회를 주자. 일단 뭐 지켜봐라. 이런 그런 상황의 분위기가 있고 아하. 그게 어저께 뭐 5인 회동 5분인가 뭐 만나시긴 4분이 만나고 오세훈 예. 시장 뭐 박형준 시장 뭐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거기 안 갔지만 외국에 이름을 계셔가지고 올렸다는. 이름만 올렸대요. 조심스럽게 의견을 얘기했던데 대통령실도 하여튼 문제를 좀 스스로 결재 해제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당내 소통을 좀 늘려서 그 얘기는 곧 지금 이렇게 그 세가시를 해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00일 기자회견 일단 전망을 하신단 말씀이고 그러면은 특별감찰관 놓고 막 충돌이 있었잖아요. 의원총회 국감 끝나면 연다고 했고 그러면 그걸 뭐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표결 붙이냐 마느냐로 한참 시끄러웠는데 요것도 일단은 그러면은 좀 미루는 건가요? 친한계 입장에서도 이게 뭐 하여튼 세대결이나 표결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는 원내 상황이다. 예. 그래서 당대표는 원내 다 총괄하는 거다. 이런 논쟁도 있었고 예. 의총에서 결정하자. 그다음에 뭐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이제 세대결을 해서 진 쪽은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타격이 뭐 승자 없이 다 패자니까 그렇게 세대결론 가지 말자. 이거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김종혁 최고위원이 좀 강하게 표대결 하자라고 했지만 요거는 압박하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그런 입장도 친한계 일부에서 있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예,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또 나오는 발언을 보면
또 그 다 일치된 의견도 아니어서. 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세대결을 했을 때 네. 예를 들면은 뭐 의총에서 이걸 표결을 붙인다. 혹은 뭐 그랬을 때 꼭 그 친한계가 유리하냐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기도 하고 설사 이건 뭐 이기고도 표대결로 이기면 이기고도 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갈라지니까요. 예,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자제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이 있고 11월 10일 경이면은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면서 그 무렵에 뭐가 있을 것 같죠? 뭐 그래도 기자회견도 하고 뭐 예. 입장도 밝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나오고 맞습니다. 바로 직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가 15일, 25일로 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야당의 공세가 지금 간단치 않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사전에 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요구할 거 다 요구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금 자제하는 조금 기다리는 모드로 갈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용산이 답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답이 11월 10일 분기점을 도는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용산이 준비하고 있는 카드는 뭘까? 민심을 설득할 카드, 또 당을 설득할 카드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걸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걸 제가 뭐 용산 참모는 아니십니다만. 그 우리가 총선 끝나고 전당대회까지 끝나고 나서 예.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어요. 예. 주로 이제 당정 관계와 관련된 거였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변화된 현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수평적 당정 관계를 수용하는 거다. 뭐 가능성 극히 낮다고 봤지만 예. 이게 있었고 두 번째는 네.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할 거다. 그런 것도 있고 시나리오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그렇죠? 번째는 네. 야당과 직접 대화하는 주도적 정치를 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당과 거리두기다. 근데 첫 번째는 당정 수용, 수평적 당정 관계 수용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자, 첫 번째는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네.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거는 너무 명확하게 보여줬죠. 그 뒤에도. 그렇죠. 예. 그렇죠. 이번에 지난번에 윤한 회동도 예, 보여줬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러나 고립시킬 힘은 없다고 봅니다. 힘이 없어요. 예, 총선, 그러니까 지전에 뭐 김기현 대표나 그 전에 이준석 대표는 얼마든지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었지만 당에서 근데 지금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붕괴시킬 힘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아하. 뭐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네. 세 번째, 지금 야당이 탄핵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야당하고 대화하는 건 지난번에 뭐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도 해봤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법원 선거 앞두고 뭐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3가지 시나리오가 거의 가능성 없으면 네. 현실적인 건 좀 당과 거리두기 하면서 냉각기를 갖는 방법이죠. 이거는 뭐 당은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하고 알아서 지금 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당을 뭐 친윤계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아하. 아까도 말했지만 고립은 시킬 수 있어도 붕괴시킬 수 없다면 이 상태는 뭐 서로 공멸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고요. 예. 한동훈 대표도 예. 대통령 관계도 회복하고 혁신도 성공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대통령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예. 대통령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당이라도 조금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동안 2년 6개월에 했던 성과도 얘기하겠지만 잘못된 거에 대한 그 반성도 하면서 뭐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그건 뭐 한동훈 대표도 요구하지만 되게 그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그 요구를 좀 받아서 좀 그동안 해왔던 뭐 국정 기조라든가 예. 태도라든가 예. 메시지라든가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그 속에서 예.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도 대통령의 그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 예. 이후에 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제2부속실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겠고요. 개각이 개각보다는 일부 있을 저는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실 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개각도. 개각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실의 어떤 그 인적 쇄신이 이른바 뭐 7간신이니 7인회니 이 사람들에 대한 그것도 거요? 일부 포함하겠죠. 포함해서 그러니까 당정청 전면 쇄신을 해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예. 당은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가 있고 얼마 그렇죠. 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정부는 사실 총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분 이미 뭐 사임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인준받아야 되는 분위기가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부 장관들은 교체할 수 있죠. 분위기에서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뭐
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니까. 비서실장 교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당과 정부 쪽에서 충분한 그 쇄신 메시지를 못 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데가 지금 그 대통령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뭐 대통령실장과 뭐 수석들이 지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비서관, 행정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려면 뭐 그 정도는 해야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좀 주목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이른바 뭐 7간신이니 7인회니 거기에 대한 인적 쇄신만 하면 한동훈 대표한테 약간 뭐 밀리는 느낌 혹은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주는 느낌 요건 좀 모양이 그럴 수 있으니 거기를 일부 포함한 비서실장 내지는 뭐 수석 이런 인사의 개편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요게 좀 가능성 그렇게 되면 정진석 실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거는 뭐 어쩌면. 조심스럽긴 한데 아. 제가 뭐 그 얘기를 함부로 하기는 예, 어려운데 예. 임기 딱 절반을 넘어가면서 대통령이 지금 레임덕 아닙니까? 네. 레임덕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한 20% 정도. 뭐 이거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고 부정평가가 70%를 넘는다는 뜻은 예.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렇다는 것은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도 맞아요. 그리고 당의 지지율보다도 매우 낮다는 건 집권당 지지층들도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도 버틸 수 있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 의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아하. 여당이. 그다음 두 번째는 당정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나머지 무슨 뭐 스캔들 같은 게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다 안 되죠. 다 안 좋잖아요. 다 안 되죠. 의석은 압도적으로 지금 야당이 갖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당정 관계는 지금 최악이고 거기다 언론에 대한 비판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 최근에 보수 언론을 우리 민주당 입장인 줄 알았다. 네. 뭐 그런 정도니까 이런 걸 사면 초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예. 냉정하게 보는데 내가 그럼 이제 변하겠다. 예. 앞으로 변하겠다. 그렇게 하면 조금 반응을 보이죠. 적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접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지율 회복하는데 대통령실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그 자꾸 힘겨루게 하거나 한동훈 대표도 지금 차별화 전략에서 좀 그 보수 통합과 당 혁신 쪽으로 조금 전략적 무게중심을 좀 옮기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자, 제 질문은 용산의 카드였습니다. 용산이 내밀 카드가 뭐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좀 대통령실 개편 같은 인적 쇄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요? 이게 사실은 민심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대표에서 예. 3가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활동 자제 좀 해달라. 그건 대통령 선거 때 약속 아니냐. 그다음에 뭐 좀 호가호위하는 비서관 행정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좀 정리 좀 해라. 네. 그다음에 뭐 법적 리스크 그건 일단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 뭐 그 3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 관련해 갖고 그 대통령실 친윤계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활동을 좀 대통령도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더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만 하는 게 어떻겠냐. 또 어떤 분은 그거보다는 그냥 외교 어쩔 수 없는 뭐 그 외교 활동만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나오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입장 나와야겠죠. 그리고 일단 활동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활동을 좀 한 것이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아.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발로 굉장히 좀 그 이 정권을 흔든 여러 가지 뭐 녹취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도 조금 이제 그 입장을 밝혀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되는 데까지 본방송에서 하고 오늘 댓글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 와중에 중진 5명이 모여서 입장문을 냈다. 근데 다 한 분 한 분이 워낙 무게감이 있는 인사들이어서 이 모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싶어요. 누구냐면 오세훈, 박형준, 김기현, 나경원, 권영세. 주도는 오세훈 시장이 했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안 했어도 네. 누가 봐도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것으로 비치겠죠. 대선 주자니까. 대선 주자니까. 그 대선 주자고 전 또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치는 책임지는 자리인데 지금 이 그 총선 대참패 그다음에 정권의 위기 친윤과 윤 대통령의 책임이 엄청 크잖아요. 무지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책임감은 그
반비례로 너무 없어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뭐 반성하거나 어떻게. 반면에 이제 어저께 모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정권 그 몰락의 책임은 좀 덜한 분들이지만 아하. 오랫동안 이 당을 지켜왔던 분들이니까 예. 책임감은 굉장히 큰 분들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큰 사람과 책임감이 큰 사람의 대결 구도처럼 돼 있는데 이제 입장을 내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윤과 한 모두가 다 좀 너무 심하다 하는 여론이 바깥에서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금이 움직일 타이밍이라고 차기 대권자들은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 중에서 두드러진 사람은 이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은 그 전부터 움직였으니까. 이미 홍준표 시장은 뭐 움직이고 있으니까. 계속 전당대회부터 얘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 움직일 타이밍이라고 본 것 같아요. 바로 그 잠룡들의 움직임을 이제 댓글쇼에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박성민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지금 클로징을 하면서 눈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속보를 소개 안 하고 유튜브로 넘어왔거든요.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박 대표님. 뭐냐면 일단은 이 속보의 소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NGO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 이걸 100% 확인된 거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NGO에서 NGO 이름이 블루 옐로라는 NGO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 군대와 교전을 했고 한 명 빼고 모두 전사. 이게 무슨 첫 교전에 몇 명이 투입이 됐고 그중에 한 명 빼고 전사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블루 옐로라는 NGO 단체, 비정부 시민단체의 주장으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첫 교전을 했고 북한군인 한 명 빼고 모두 전사를 했다라는 그냥 소식이 들어왔다는 정도만 전할게요. 제가 더 이상은 팩트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얼만큼 확인된 정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냥 외신에서 들어오는 정보 그대로만 일단 전달해드리고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죠. 박상민 대표님, 아이고 참 우리나라 얘기도 할 게 많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저쪽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머릿속이 복잡한데 다음 주면 미국 대선도 있어요. 미국 대선 결과 보면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그러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뭐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우리 분석할 거 많아질 것 같고 그러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줄줄이 또 기다리고 있고 와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복잡한 계절이 왔습니다. 복잡한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다 왔냐면요. 여당의 중진 모임이 갑자기 갑툭튀처럼 저한테는 좀 갑툭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중진 모임의 인사들의 이름을 좀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분이 그동안 중앙정치 특히 당에 대해서 목소리 거의 안 내고 서울시장만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 모임의 주도자로 등장했다. 요거 하나 눈에 띄고. 김기현 대표. 지난 강서구청 그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에 사실상 당에서 이제 뭐 굉장히 좀 불명예스럽게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정치권에서 목소리 별로 안 내던 분이거든요. 인터뷰도 안 하고. 근데 김기현 대표 여기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저기 박형준 시장. 이분도 이제 부산에 계시면서 중앙정치에 거의 목소리 안 내던 박형준 시장이 여기 함께했고.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은 핵심 친윤이라고 뭐 손꼽히던 분인데 이분이 이 비윤 비한 모임이라고 뭐 우리가 보는 여기에 또 참여했다는 거. 또 한 사람 누구죠?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도 전당대회 후로는 크게 목소리를 안 내던 분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게다가 다 무게감이 있는 5 인사.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일단 첫째는 예.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 예. 특검법이든 특별감찰관이든 그 뭐 혹시라도 통과시킬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탄핵이나 이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더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아하. 두 번째는 네. 어쨌든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나 나머지 분들은 이 당의 중심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계기잖아요. 그 계기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고. 오래 있던 분들 입장에선 그렇죠. 네, 그 삼국지로 보면 옛날 그 몰락한 유씨 가문들이 모인 것 같은데 이 원래 주인은 나다. 홍준표장도 물론 늘 그 얘기를 하죠. 예, 예, 야, 나는 신앙당 때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거를 좀 상기시키고 싶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 반대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죠. 이분들을 다 친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네. 그러나 분명한 건 반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런 것 그죠?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중립에 있는 의원들의 생각들을 살짝 보인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이 움직일 타이밍이었다라고 좀 봤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이 내 존재감을 좀 예. 보일 때구나. 예. 내가 원래 여기 주인이었는데 이 혼란스러운 틈에 뭔가 나도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 나도 있다. 나도 우리도 있다. 예. 우리도 있다. 예. 특히 우리도 있다는 5명 중에 눈에 띄는 건 누굽니까? 아니 그 물론 이제 나도 있다는 오세훈 시장일 오세훈 거고 시장, 잠룡. 박경주 시장은 아무래도 부산 광역시장으로 지금 예. 묶여 있으니까 예. 뭐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특히 음, 그 중에 권영세, 나경원 이런 분들은 늘 전당대회 때 뭐 당대표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던 분들 아닙니까? 예. 여전히 그런 면에서 음. 나설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이제 잠룡이죠. 잠룡인데 대선 준비하는 잠룡인데 그동안에는 더 복잡한 일, 더 큰 일 터졌을 때도 좀 약간 서울시정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이 등판의 때라고 본 걸까요? 아직 대통령 임기 반이나 남았는데 오세훈 시장의 스케줄대로라면 좀 더 있다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만일에 오세훈 시장이 예. 대통령을 겨냥한 예. 한동훈 포지션의 입장이었다면 그걸 뭐 좀 부담도 느꼈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제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장은 어쨌든 좀 부담은 좀 덜하죠. 한동훈 대표 워낙 세게 나가니까. 양쪽에 대한 어저께 그 양비론이고 아. 양쪽에 다 주문했지만 예. 누가 봐도 네. 이거는 그냥 한동훈 대표가 더 확전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인 부담은 좀 덜하죠. 홍준표 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거침없이 공격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를 몰아붙이는 스타일이고 어허. 오세훈 시장은 본인 스타일대로 예. 조금 이제 점잖게 점잖게 한동훈 그러나 대표 견제. 그러나 이제 그 겨냥하는 목표물은 동일하죠. 아.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가 이대로 두면은 세를 더 결집할 것이다. 지금은 좀 막아야 된다. 이 타이밍을 본 걸까요, 오세훈 시장이? 세 결집에 대한 어떤 방어? 세결집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세결집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전당대 때 보면 예, 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정치 싸움에서는 4가지 변수가 중요한데 세력과 명분과 동력과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세력도 별로 없고 네. 우선 명분이 없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선거 패배 책임 있는데 그랬었죠. 자기가 그만두고 그 자리 다시 뽑는 당대표 나온다는 게 네. 너무 명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동력을 친윤계가 그때 제공했잖아요. 뭐 이철규 원내대표설, 그렇죠. 조정훈 백수위원장의 뭐 한동훈 책임론을 더 부각시키겠다. 예. 홍준표 시장이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예, 동력은 좀 생겼고 예. 타이밍은 예. 친윤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 패배 이후에 기습할 수 아닌 절호의 기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 비하면 세력은 조금 더 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을 확보했잖아요. 지금 금정부 선거를 이겨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민심을 얻고 있으니까 이 명분은 매우 좋은데 이게 세력과 동력은 좀 약한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잖아요. 타이밍이라는 건 야당이 지금 탄핵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는데 여당의 대표가 예. 야당과 지금 그 공조해서 협조해서 그럴 뭐 타이밍이냐? 특검도 해야 되겠다. 뭐 특별감찰관도 더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원들을 확장하기에는 좋지 않죠. 오히려 이런 세대결이 아니라 차별화가 아니라 조금 중립적인 인사들을 지난번에 제가 그 대통령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만찬을 했는데 친한계가 네. 저 같으면 하지 말고 며칠이라도 치과했으면 여론이 이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 비난 여론은 한동훈이 얘기를 다 했지만 대통령이 뭐 철벽
뭐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 거부했다. 그래서 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확산되고 쏟아졌을 있고 거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 그만두려고 하는 걸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막 이럴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뭐 친한계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지금 그만둘 때가 아니다. 언론도 지금 무책임하게 그만둘 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동력으로 나와서 친한계를 모을 게 아니라 중립적인 분들 심지어는 친윤계 인사까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지금 이 당을 승리한 당으로 만들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를 막아내고 싶은데 대통령이 뭐 좀 공간을 안 준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다면 좀 세가 좀 더 확장됐을 텐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친한계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뭐 저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셨죠. 저는 그냥 한동훈 집에 대표한테 가 조언하기를. 정치는 뭘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아마 대통령이 그 유난 회동에서 어떤 모욕적인 장면을 만든 데 대한 비난은 더 이어졌을 거다. 훨씬 더 한동훈 이어졌죠. 대표는 중립파 의원들의 지지를 더 얻었을 거다. 이제 그 식거를 얘기를 계속 하면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을 텐데 음.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만 나오셔서 당무를 보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동력을 조금 이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드세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당이 좀 시끌시끌한 것에 대해 민심의 명분은 한동훈 대표에게 더 있는 게 맞지만 당 안에서는 좀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 세결집이 더 되진 않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그건 안 돼. 거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카드를 보면 예. 일단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 수평적 당정관계 수용할 가능성 저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와서. 두 번째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공멸할 거라고 봅니다. 공멸이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예. 만일에 친한계 일부가 음. 의도하지 않더라도 특별 감찰관이든 특검이든 이거를 통과시킨다. 예. 뭐 특검은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이 그 거부권 행사 이후 다시 돌아왔을 때 통과가 된다. 8표면 되는 예. 거니까. 그다음에 특별 감찰관도 어쨌든 뭐 임명하겠다고 이 당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수용하든 안 하든 이거를 가져간다. 한다. 물론 뭐 민주당이 우린 뭐 특감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냐 이러지만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 그는 보수가 개멸하는 일 아닙니까? 그냥 그 유난히 개멸하는 경우 거의 제2의 탄핵이라고. 완전 예, 분열이라고 그건 보시는 완전 거죠. 분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당은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좀 압박을 조금 멈추고 대통령도 더 이상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그 모욕주기식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을 좀 그만두고 약간 냉각기를 갖는 거. 현실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 타임에 요 공백에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중립파 의원들이 움직일 공간이 생긴 거죠. 아하. 예. 지금이 술을 막 해봐도 양쪽이다. 대통령이나 한 대표나 지금은 냉각기밖에 답이 없겠구나 하는 고 냉각기에 예. 중진 의원들이 공간이 생긴 겁니다. 중립파 의원들이 치고 나온 예, 거다. 거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지금 내가 목소리 낼 때구나 하면서 존재감을 딱 그 전에 보여준 거다. 나왔으면요. 예. 그보다 좀 일찍 나왔으면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예, 전당대회나 총선 때부터 좀 나오면 예. 윤 대통령 편에 섰구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 편에 섰구나 하지만 지금은 양쪽을 다 비판할 양쪽을 수 비판할 있지. 수 있는 네.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한쪽에 서버린 거잖아요. 거기는 뭐 일찍 쓰셨으니까. 일찍 쓰셔야지. 그러니까 존재감을 내세우되 한쪽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등판하면서 한쪽에 섰다면 지금은 양쪽을 다 비판할 틈이 생겼고 그 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등판한 거다. 흔히 말하는 예. 당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제일 많다. 네. 친한계나 친윤계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어저께 발표한 그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면 그렇지 그 말이 맞지 이럴 수 있는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질문에 지금 답이 길었는데 정리가 잘 되네요. 그래서 이제 중진 5인 모임이 등판한 것 같다. 냉각기는 좀 갈 거다. 여기까지 정리됐고 그러면은 말입니다. 지금 이제 공멸이란 말을 쓰셨어요. 아마 특감 가지고 표대결해도 공멸일 것 같고 특검법 요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뭐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서 민주당 특검법이 통과돼도 분열로 인한 공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권에서 민주당뿐이 아니에요. 아까 개혁신당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특검 외에는 뭐 사과 안 돼. 제2부속실 그걸로도 안 돼. 특별감찰관 그걸로도 안 돼. 이 입장이 되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제 나오셨던 패널 분들도 그럴 바에는 그냥 한동훈 대표가 선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좀 이렇게 중재안으로 뭐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그냥 합의해서 가는 건 어떤가. 그렇게 돌파하는 것도 방법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특검을 뭐 제3자 방식에 의한 것도 얘기를 한번 하셨던데 예. 그 친한계 인사들 예.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최상병 특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타이밍이 그 얘기 끊을 때가 아니다. 전당대회 때도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 앞에 지금 야당은 그래서 이걸 뭐 탄핵으로 간다. 탄핵과 계엄령 그 유포를 잠깐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뭐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그런 건 그 여당 분열이라고 봅니다. 분당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 제2의 분당이에요? 탄핵으로 봅니다. 그 박근혜 정권 때 탄핵 그렇게 그쪽으로 그런 간다라고 식의 보시는 거예요? 분위기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 나가고 막 이렇게 갈라졌던 그 정도 분위기까지 갈 거다. 예, 그런 정도 분위기고 그 어. 정도면 전면전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전포고 했고 그때 가서도 제가 그동안에는 막고 있었는데 수십 명 설득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오면 전 장담 못 하겠다. 이게 이제 친한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앞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렵다 했더니 뭐 대통령이 뭐 야당과 그 뭐 같이 한다면 해보시든가 뭐, 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해보려면 해보시든가. 이게 제가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원팀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강점도 잘 알지만 약점도 훤히 뚫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의 전쟁처럼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상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맞네. 서로 죽일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한쪽이 우세한 전력을 갖고 있더라도 핵무기 국가 간에는 네. 그 프랑스가 그랬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핵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핵을 개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국이나 소련처럼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이랑 전쟁할 가능성은 없지만 소련이 프랑스를 핵으로 공격하면 그럼 우리 프랑스 망할 거다. 그렇지만 심대하게 적어도 소련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겠다. 이게 비례 억지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핵으로 소련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거다. 그러면 전쟁을 못할 거다. 이게 이제 상호 확증 파괴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비례 억지 전략은 약간 약한 핵 국가가 쓸 수 있는 전략인데 예. 지금 그 정도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특검법이 통과된다. 뭐 이걸 뭐 제3자든 뭐든 뭐 어떻게 저는 그 상황엔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갈 거라고. 이탈표 8표가 나와서 통과되든 뭐 그걸 제3자 특검법으로 되든 뭐든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이게 이제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한동훈 대표가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되겠죠. 한동훈 표 특검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예. 그냥 8표 나와서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분열이다. 그거는 분당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그렇게 했겠구나. 작업했겠구나.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갔을 거다라고 인식하겠죠. 인식해버리니까. 예. 그러나 이제 그 뒤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를 보면 예, 예. 우리 당은 민주당을 결정적으로 다는 거. 민주당에서 누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냐. 우리는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당이다. 이견을 허용하는 당이다. 다양성 있는 정당이다. 나도 비판해라 막 이랬잖아요. 예,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 정권 교체에 찬성했지만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반토막 났는데 사실은 이게 다 민주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지금 여기서 빠져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분들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돌아올 분들이다. 그 방파제 역할을 과거에는 이준석 대표가 했고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당 속의 야당 역할, 예, 범퍼 저는 역할. 뭐 그건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저렇게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친윤을 견제할 수 있는 친한계도 있다. 그리고 뭐 저렇게 민심에 그 부합하는 발언하는 분이 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기 누구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팍 반사이익 봐서 올라가지 않는 이유도 그 범퍼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실망의 강도는 이제 전보다 좀 더해졌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유보하고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죠. 중도로. 예. 알겠습니다. 좀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도 잠깐 해야겠네요. 그 얘기 잠깐 해야겠네요. 제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한동훈 대표가 찬성하거나 혹은 주도하기 힘들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전략적인 얘기라고요. 전략적으로 네. 봤을 때 그렇게 안 될 거다 그 얘기라는 거 일단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총선 백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총선 백서. 왜 이렇게 국민의힘 얘기만 잔뜩 해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민주당에 지금 이슈가 많지가 않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고 나면 아마 그때 좀 이슈가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국민의힘이가 훨씬 더 좀 시끄럽고 많아요. 그렇다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총선 백서가 200여일 만에 나왔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한 7달 걸렸어요. 나왔는데 이건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총선 백서에 대해서 참 시니컬한 그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음, 총선 백서는 나오면 나올 필요 없는 게 나온 거고 음. 나와야 될 건 못 나오게 돼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맨날 그 얘기 하세요. 네, 그건 아주 적나라하게 예. 정말로 뭐 징비록 같이 뼈 아프게 쓴 거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 예. 뭐 쭉 그냥 그 나열을 했어요. 예. 뭐 당정 관계도 나열했지만 예를 예. 들면 이런 정도 얘기. 총선 패배와 관련된 건 예. 뭐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뭐 그건 선거 연합을 깬 문제부터 이준석 대표 내쫓은 문제부터 그래서 이 세대 연합이 깨진 문제부터 그걸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형이 어떻게 해야 그런 거가 없이 뭐 공천 어떻다, 전략을 어떻고 뭐 정책은 어떻다, 당정 관계는 어떻다.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얘기를 써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총선 이게 백서에 예를 대해서 들면 예. 그걸 공개하지 않을 거면 예. 뭐 징비록처럼 써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돌려보든지. 돌려보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 총선 준비할 때 도움이라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다음 총선이 와도요 예. 별로 그렇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총선 백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 총선 직후부터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박성민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이고 선거 패배한 정당의 백서라는 건요. 공개가 된다 나온다 하면 그거 별 볼 일 없는 걸 거고 진짜 나와야 될 내용들은 안 나올 겁니다. 그게 계속 하셨는데 이번에 뚜껑 열고 보니까 뭐 저는 솔직히 그냥, 그래요. 네, 저는 뭐 예상대로 솔직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안 생겨요. 백서가 나왔는데 큰 갈등이 있을 거다 막 이랬는데 갈등 아니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예를 예. 들면 이제 친윤계에서는 예. 당정 관계 예. 뭐 그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총선 패배는 뭐 백서가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는 거란 말도 아니 백서가 평가하려고 만든 거죠.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담는 거죠. 그 담아낼 능력이 없다는 걸 실토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담을 거면 담아야 되는데 보통의 선거 한 번 어쩌다 졌다거나 뭐 네. 조금 졌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아니 180석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100석 이상을 민주당한테 연거푸 내줬잖아요. 네. 지난번에 103석 이번에 108석 맞아요. 그 정도면 음. 지금 엄청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당의 그 지형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좀 변해서 지금 사실은 유권 자정이 왜 불리하게 되고 있는지 예. 우리 선거연합을 왜 해체한 것이 어떤 치명적 타격을 입혔는지 정책 리더십의 문제는 왜 심각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 피가 막 철철철 날 정도가 그럼요. 나와야 아니 그냥 보통 졌는데 뭐 민주당이 한 150석쯤 하고 여기 한 140, 130석쯤 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넘어가도 돼요. 지금 그럴 때냐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총선 백선 나왔는데 큰 이슈를 못 끌고 심지어 큰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제가 늘 얘기하는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올 필요 없는 게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고 명태균 씨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피로하시죠? 계속 녹취록이 조금씩 막 나오니까 아까도 연구소에서 저희가 막 쭉 들려드리고 정리를 쭉 해드리는데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이 정리가 잘 안 돼요. 막 피로해요. 빨리 이거는 수사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문자 반응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일단은 새로 나온 녹취는 뭐냐면 이번에도 역시 명태균 씨의 목소리를 이제 강혜경 씨가 아마 녹취한 거. 강혜경 씨가 핸드폰에 한 2년치가 들어있대요. 자동 녹음이 됐기 때문에 엄청 많고 본인도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끝도 없이 나온답니다. 이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새로운 보도가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보도는 역시 여러 언론에서 나왔는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김건희 여사가 이거 선물이래.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예, 그거. 예. 한결의 거. 서울시장 선거 네.
예, 서울시장 선거. 네, 그래갖고 저 서울에 청계 한번 돌려보지. 알겠습니다. 정당하고 네, 그냥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청계.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다며 김영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그러니까 저게 김영선 전 의원이 한 번은 공천을 탈락하고 한 번은 공천을 받아서 의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공천 받아서 의원이 됐던 그 무렵에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통화인데 김 여사가 자기 선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물이라고까지 했으면 진짜 공천에 개입했다는 소리 아니야? 요 느낌이 나게 하는 녹취록이란 말입니다. 뭐 제가 이 방송에 늘 얘기하지만 네.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의 95%가 소음인데 예, 저 5%가 신호고 앞에 나왔던 녹취는 여론조사 같은데 뭐 네. 2020년 6월달 서울시장 선거는 뭐 조사를 해볼 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그때 이미 뭐 대선 이후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또 많은 조사가 또 있었고 이미 그건 의미 없는 거고. 저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뒤에 말 김 여사가 궁금해한다. 사모님이 궁금해한다. 그 정도로 뭐 긴밀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다음에 이제 저 얘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저분한테 한 얘기예요. 강혜경 씨. 그 얘기한 맞아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건 저는 어떤 맥락 속에서 얘기했는지 실제로 또 김건희 여사가 또 했는지 그것도 했다고 해도 그냥 뭐 인사치레로 사실은 개입할 수 없었어도 그 내가 좀 힘줬었다고 이미 뭐 그런 분위기가 확정됐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전 두 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이번에 국감에서도 우리가 김건희 국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건 나머지는 다 제가 보기엔 소음인 것 같고 우리가 신호를 보는 거는 여론조사를 조작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기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사이에 그 주문도 있고 실행도 됐고 뭐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녹음 파일이 다 있다고 하니까 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하면 누가 그 어떤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명태균 씨가 저렇게 했다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인 누가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 다른 고객이 아 그거 조금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마사지 좀 해달라고 이게 얘기가 나오느냐? 근데 국감에서는 그건 안 나왔어요. 안 그 나왔죠. 직접성이 안 나왔고 그래서 그건 수사 대상인 것 같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대가로 네. 공천을 받았느냐? 그렇죠. 그 대가성 공천 계획과 그 대가성 많이 아니라 뭐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가 뭐 아이 그거 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드러나느냐? 이거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를 통해서 수사의 드러날 수밖에 영역이죠. 예,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얘기는 강혜경 씨도 또 명태균 씨도 또 다들 각자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간접 증거는 지금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직접 증거는 수사의 영역이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직접 증거가 안 나오더라도 예. 김건희 여사의 실질적인 육성 그렇죠. 녹취 파일이 있으면 그렇죠. 그것이 인사치레로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예. 파괴력은 다른 파괴력이 거죠. 다르죠. 다른 내가 거죠. 야 박성민 공천 있잖아. 그거 사실은 내가 저기 말해갖고 된 거야. 라고 한던가. 여론조사도 아이 그 좀 어떻게 잘 좀 만들어 주세요라든지 그렇지.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나온 얘기들은 방송에서도 내내 이걸 다루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슈를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언론이 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명태균 씨 폰에 들어있거나 뭐 김건희 여사 폰에 들어있거나 강혜경 씨 그런 폰 거잖아요. 좀 강혜경 아까- 씨 폰은 다 나왔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국민들은 예. 이제 더 이상은 지금 일강꽁님도 그러시네. 진짜 지겨워요. 좀 확 터트리고 수사해서 결론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빨리 수사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그거는 답답해요. 뭐 예. 아나토리가 없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1월 15일. 수능 다음 날이네. 14일이 수능이니까. 그리고 14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로 발의한 것에 대한 표결이 또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 11월 4일인가요?
며칠이지? 우리나라하고 좀 헷갈린다. 다르니까 그 미국은 둘째 그 화요일 날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날짜가 좀 우리나라 헷갈리는데. 날짜하고 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수요일 날 대선이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10월 5일인가? 5일인가 보다. 예, 5일, 5일 날 5일인가 결과가 보다. 우리나라 예, 날짜 예. 수요일 날 그렇죠, 나올 그렇죠. 텐데 예. 지난번에도 바이든이 그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보도가 막 나오고 있다가 네. 시간이 가면서 그치. 그 밤을 넘어가면서 바이든으로 뒤집혔기 때문에 음흠. 이번도 뭐 그렇게 일찍이 누가 이겼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 대선. 줄줄이 큰 이벤트들이 체력을 잘 키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 다 따라가려면 체력 좀 키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더 뜨거운 뉴스들 가지고 정리 잘 해가지고 일타 박성민 대표는 돌아오시리라 기대하면서 속보가 막 계속 들어오네요. 또 CNN 속보인데 잠깐만 CNN 속보 하나 하고 경제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먼저 삼성 SDS 삼성전자가 아니라 SDS구나. 삼성 SDS의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31% 증가했다. 뭐 요거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속보일 것 같고 또 하나가 CNN 속보인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했다. 아까 그 어떤 NGO 단체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군요. 예. 그 NGO 단체에서는 소수 병력이 우크라이나 영내로 진입을 했는데 한 명 빼고 다 전사했다까지 나온 거고 여기에서는 전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입을 했다. 영토로 진입했다. 그래서 교전이 일어났다는 CNN 보도,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CNN 보도예요? CNN 보도네요. 예. 어. CNN 보도로 나오고 있네요. 그거는 약간 조금 심각한 보도일 그러네요. 것 같아요. 교전이 벌써 시작이 됐다. 교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북러가 이번에 뭐 예. 만나서 조약을 맺고 막 그럴 때도 음. 한쪽이 침공을 당했을 때 음. 그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네. 그쪽 지역은 러시아가 대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시작된 전쟁인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러시아 영내로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뭐 북한군이 거기서 방어전에 그 진력한다면 침공당한 지역을 지킨다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럼 나중에 뭐 북한에 대해서 한미가 북한 영내로 들어올 때 러시아 군의 파병을 요청할 근거도 될 텐데 그 근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내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건 좀 약간 차원이 다른 그렇죠. 얘기니까. 예, 그렇죠. 뭐 상황이 좀 엄중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전해드리면서 커피 나누죠. 보이세요? 예? 올라가는 우리 꿀단지들 닉네임 보이세요? 그냥 뭐 바로 저는 보이는 뭐 바로 아프로디테 그러세요. 아프로디테님께 드릴게요. 감정을 배제하고 논평은 진짜 유일한 박성민 대표. 제가 이런 거를 뽑을 때마다 예. 진짜 민망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전 처음에 와서 예. 저 비판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딱 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프로디테님한테 한 잔 선사하셨고요. 저도 보겠습니다. 아까 감색 양복이 참 멋있다고 한 분이 하나 계셨는데 어디 갔지? 박 대표님의 감색 양복. 저는 감색이란 표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감색이에요. 와인색인데.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는 와인색 이러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감색이란 말 많이 쓰세요. 저희 부모님도 감색이란 말. 참 오랜만에 듣는 감색이라는 표현. 예. 그분 누구세요? 하여튼 그분 드릴게요. 예, 그분 멋있다고. 한 분 더 드리세요. 제가요. 네. 저기 그 야라는 분 드릴게. 저를 그 박성민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별로예요. 그러면 제가 저는 별로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노력하고 분발하라는 어떤 응원 메시지로 해석하면서. 여기 지금 김현중 뉴스쇼를 듣는 분이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저 때문에 김현중 뉴스쇼를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분발하십시오. 커피로라도. 예, 커피로 일단 잡아놓고 분발하시는 걸로. 저는 벼루니님 드릴게요. 김현정님 진행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으니까 한 잔 벼루니님한테 드리면서 가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나가는 가을, 마지막 가을, 진짜 마지막 가을인 것 같아 이제. 이러다 갑자기 확 추워지잖아요. 11월 제가 매번 이때쯤이 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995년
11월 3일에 첫눈이 왔다. 아, 그럼 어떻게 그날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어떻게 진짜 뭐 막 잊을 수 없는. 데이트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음. 제가 이제 학교 방송국 대학 방송국의 국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대학 방송제 이런 거 포스터를 붙이러 1학년이니까 이제 포스터 붙이러 다녔거든요. 11월 3일 이러면 막상의 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11월 3일에 포스터를 막 붙이고 막 이러고 막 그땐 손이 엄청 시려웠어요. 막 붙이고 있는데 첫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첫눈을 맞으면서 포스터 붙이던 기억, 방송제 오라고. 그래서 11월 3일을 잊을 수 없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선 11월 3일에 눈 내릴 것 같진 않죠. 지금도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생각까지도 같이 들면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겨울이 훅 오니까요. 마지막 가을 잘 즐기시길 바라면서 예, 여기 인사 나누죠. 예, 2분할 해주시고요. 오늘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시 갑자기 눈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런 거 보면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왜요? 뭐 비도 뭐 곳에 따라 오고 막 서울에서도 여기저기 막 오는 데 있고 안 오는 데 있고. 그렇긴 해. 그렇긴 해. 자, 여러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를 날리면서 저는 내일 박성민 대표는 다음 주를 기약하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